예,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 웰다잉 포럼 오늘이 4차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정현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사님들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임종까지의 어떤 순간을 놓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그 정현치 교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후의 삶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그 의문을 좀 품을 수도 있으실 텐데 죽은 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정현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강의 끝에 조명진 부장님께서 오늘 예고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에서도 깊은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그 19세기 중반부터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 더럼 대학에 그 연결되어 계신 그 켈레어 교수나 저희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피터 페닉 박사님이시나 또 제가 연결되어 있는 웨일스 대학의 알리스터 하디 종교 영성 연구소가 있습니다. 종교 영성 경험 연구소죠. 거기서도 깊은 또 실증적인 연구가 되어 왔고 그래서 사후의 의식의 계속성은 거의 확정적으로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세계관 자체가 물질주의적 과학적 패러다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믿음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정현치 교수님 모시고 바쁘신데 제주도에서 자택에서 직접 강연을 온라인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강의에 응해 주시고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좀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뭐 사후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사후세계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후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에 우리가 태어나서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질병통제청 자료에 의하면은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돼 있고 거의 4위까지가 여러 가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자살이 5위이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사고 또 테러,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매일매일 부닥치며 살아가게 되죠. 2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를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150 넘는 많은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때 목숨을 잃은 분들도 1시간 뒤에 내가 죽게 되리라고 그걸 예상하고 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학자 나가르주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풍전등화 같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인데요. 매일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친다고 해서 또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잠식당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극복하기 위한 길은 죽음의 실체를 알아보는 건데요. 현대인들 대부분은 우리 모두가 수십 년간의 삶을 딱 한 번만 살고 어느 날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 의견은 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견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벽인지 문인지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이게 바로 소멸이 되겠고, 문이라고 하는 건 문을 열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옮겨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전 하나를 볼래도 앞면만 봐서는 안 되고 뒷면도 봐야 되고 또 옆도 보고 두루두루 다 봐야지 동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뒤면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반대쪽에는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머리로는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한 10여 년 전에 일간신문에 했던 기사입니다. 당시 뭐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이분은 언론 재벌이었었는데요. 85세 나이로 이분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너무나 궁금해져서 비서들, 또 가족들, 그리고 병문안 온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은 이분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평소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또 이런 기회에 단 대로 강의도 좀 듣고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실제 사례를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장의사고 또 아들들도 장의사인 장의사 집안인데, 목회 활동을 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입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병사에 위중해서 임종할 때가 가까우니까 이 친분이 있던 장의사가 병마를 가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가 놀라면서, 아니 신부님 하느님 믿으시는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이 신부님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꼭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대화 중에 누가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면박 주고, 이런 걸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싫어하고 회피해도 느닷없이 닥치기도 하죠. 2017년 7월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고속도로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던 어떤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는데, 차가 이 모양으로 우러들었으니까 아마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 데는 사실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쓴다든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런 걸 써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입금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아주 싫어하죠. 그러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러다가 본인이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이런 얘기를 못 꺼내게 되는 거죠. 암 진단 받은 환자한테 유언장 얘기 꺼내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소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낮아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1951년에 미국의 사진작가죠,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요. 이처럼 70여 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또 다시 죽음을 맞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기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하면은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데 되게 자식들이 끝까지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중환자실에 가게 되죠. 기도 사건하고 인공호흡 연결하고 가족과 격리돼서 혼자서 세상을 떠납니다.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카를 구스타프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의 여사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죽어가는 삶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또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그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 엘자베스 큐블로 로스 박사인데요. 로스 박사는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주로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면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인형을 뒤집으면은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육신은 영혼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자, 이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바로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겠고, 이 여기로부터 분리되는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바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식체 혹은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등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헐헐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소개될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특히 열려있는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 후를 궁금해하는 인류에게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담벼락에 단 구멍을 통해서 반대쪽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개된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고 ND라는 약자를 쓰는데 최근에는 그냥 니어자를 빼버리고 이제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심장이 멎었을 경우 요즘에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하게 되죠. 10 내지 25% 정도가 경험을 하는데 25%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 4명에 1명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에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체외 이탈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체험도 체외 이탈 이런 거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서구에서는 대강 1970년대 더 나아가서 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예라고 대답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이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요.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혈등이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뇌의 활동이 없을 때 뭘 보고 듣고 한 체험이나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체험을 보면 심장이 멎고 이어서 뇌 활동이 없을 때 주인공이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한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이 내가 죽던 날입니다. 50여 분 프로 중에서 한 4, 5분 정도 짧은 영상을 발췌했는데 주인공은 선천성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도 이제 정도가 중증도가 여러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물질의 희미한 윤곽은 알아볼 수 있다라든가 밝고 어두운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도 있지만 이분은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맹인 수준의 시각 장애인인 거죠. 이분이 20살 무렵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다가 심장이 멎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는 이때 몸 밖을 빠져나온 이분의 영혼 혹은 의식체가 자기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하죠.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dron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t was wonderful to be out there and be free, not worry about bumping into anything. And I knew where I was going. And I heard this sound of wind chimes. It was the most incredible sound that I could describe. It was from the very lowest to the very highest tones. As I was approaching this area, there were trees and there were birds and quite a few people, but they were all like made out of light. And I could see, and it was incredible, really beautiful, and I was overwhelmed by that experience because I couldn't really imagine what light was like. It's still a very emotional thing when I talk about this because there was a point at which I could bring forth any knowledge I wanted to have. And it was like this place was where all knowledge was. And then I was sent back, and then I went back into my body, and it was excruciatingly painful and very heavy, and I remember feeling very sick. 비키의 사례는 뇌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음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근사체험을 폄하하는 특히 과학자들은 이건 그냥 꿈이나 환각, 착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 본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사체험을 통해서 보게 된 자신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걸 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많습니다.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짠 다음에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내서 그 자리에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부에 있는 세균 감염으로 많이 죽었는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소생술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있던 동안에 자기가 터널을 통과했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법은 없는데 근데 이런 체험을 병원에 얘기하면 되게 미친놈 소리 듣게 됩니다. 또 교회에 얘기했다가는 이 마귀나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소수의 의사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큐벌러 로스나 레이먼드 무디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공을 가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 107종 중에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우리말로 피인용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인용 지수 뭐냐면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최근에 200이 넘었는데요. 1도 안 되는 0. 몇 밖에 안 되는 국제학술지가 수두룩한데 이 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발간 역사 200년이 넘어서 작년에 그 20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 논문 실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교수 승진에도 관여하고 또 대학 평가에도 이러한 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임팩트 팩터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데다 좋은 조금이라도 높은 데 내려고 과학학자들이 이제 목을 매게 되는데 이런 데 논문 실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편 논문이 들어오면 한 편 정도 태택일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하고 어려운 질문 또 증거 제시 이런 거에 통과를 해야만 이런데 그 게재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과학 분야만 네이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학술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001년도에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서 이 근사체험이라는 논문이 게재가 됩니다.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62명이었습니다. 18%였죠. 10가지 체험으로 나누고 있는데 체외 이탈하고 터널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는 거죠. 이때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부분은 없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또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고 놀보이 심보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줬을 사람이 겪었을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이 돼서 그대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즘에 서울 비롯한 대도시에도 이런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천둥번개 친날 여기서 전화 받다가 그 벼락을 맞아서 감전사해서 죽기도 하고 일부는 살아나면서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체험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입장이 의사들이죠.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거 이런 걸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그리고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근사 체험을 했던 23명,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체험이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보여드렸던 10가지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의 총 합계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근사 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삶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이너스 표시로 크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는 몇 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체험자들의 삶에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삶에 아주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논문 하나 쓴데 거의 10년이 훌쩍 넘긴 거죠. 논문 기획 단계, 작성 단계 또 8년까지 관찰하고 투어 단계 다 합치면은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 한 분은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번역으로 임사체험이라는 번역도 많이 쓰이는데 근사체험이라는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체험의 내용이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근사체험이라는 번역이 마음에 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자는 다른 한자이긴 합니다만. 자, 이건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에서 이런 죽음학 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이 주인공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큰 병원이 많고 거기서 주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할 텐데 이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별로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급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미국인 의료진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30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만 끝내자, 포기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들 무시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혼자 심장 마사지를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혼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건 뭐 2, 3분만 해도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극적으로 외과 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본 거죠.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에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의료진을 봤더니 자기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은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늘 무시했던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 하는 현장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시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일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보를 해줬습니다. 이 사례를 소개해드린 건 이게 이런 현상을 제일 싫어하고 믿지 않는 대표적인 직장인 의사 본인이 체험을 하고 옆에 동료들이 이걸 목격했다는데 이 사례의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영적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삶의 종말 체험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페닉 박사가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간질,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쪽 연구도 많은데 이건 뭐냐면 그 죽기 전에 임종자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 임종자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자를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 최학숙 선생이 쓴 책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종기, 즉 죽을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린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세상, 즉 이승이죠. 꼭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간호사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간호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누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얘기를 계속할 때 보면은 아까 자기랑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체험이라는 것을 이 많은 이 실무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올해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2달 정도 단교수를 갔는데 이분은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을 하는 분입니다. 새벽 2시경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 문 밖에 인기청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또 심장이 나빠서 신부전증으로 투병진 환자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가 이제는 다 나아서 또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선생님이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뒤 귀국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한 달 전 미국에서 새벽 2시에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섬뜩하신가요? 자, 이런 사례가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는데 베트남전에서 보면은 전상 군인이 미국 군인이죠. 베트남에서 사망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누가 이런 자기의 체험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도 터져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단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인간은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5년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은 모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모였냐?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이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이 선언은 11개의 선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엑스플로러 2016년 학술지를 보게 되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1개의 선언문을 의역을 해서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또 이 선언문에 보면 특이한 게 뇌에 국한되지 않는 영구불멸의 의식, 뇌에 국한되지 않는 비국지성은 바로 양자역학의 개념인데 또 살아가는 가족이 죽음 뒤에 떠나게 될 여행, 영구불멸하다, 여행 이런 말들은 뭐 과학이나 의학의 연구에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사용돼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육체가 우리가 죽음을 맞아도 의식이 지속된다는 것을 무당이나 뭐 심령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선언한 건 이런 거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만 해도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금성, 태양까지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습니다. 엑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를 엑시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 이걸 부정했다가는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이탈리아의 가톨릭 수도사로서 이분은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환생한다. 이런 환생까지 얘기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7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의견을 회유하라는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바티칸 광장에서 불에 타 숨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선언을 한 게 천동설 시대의 지동설 주장한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를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으로부터 온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환자 임성이 많은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들이 관여했고 이 과학자들은 아래 5가지의 근거 중심의 학문이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의학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체험, 두 번째가 삶의 종말체험, 데스페 비전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사후통신이죠. ADC는 After Death Communication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한 게 나비와 무지개죠. 한겨울 제사상에 갑자기 나비가 날아든다든가, 또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뜬다든가, 또 요즘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야 이제 센서 등이 켜지는 건데 현관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센서 등이 자꾸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싹 없어집니다. 이런 사후통신은 뭐 12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인이 좋아하던 꽃향기라든가 향수 냄새, 또 커피의 원두향이 갑자기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매. 죽은 고인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영매에 대한 연구.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 연구소죠. 이안 스티븐슨 정신과 교수가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인 짐 터커 교수가 뒤를 이어서 이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그러니까 주로 초기에 인도라든가 미얀마 이런 전생 개념이 일반적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통역관 데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쓰고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실제로 조사된 사례가 3,000건의 사례가 있는 것이죠. 요즘 불교에서는 환생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지만 종교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종교가 뭐라고 떠들건 말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을 지닌 명예교수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는 거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파트 평수하고 자식이 공부 몇 등 하는지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평등한 대화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먼 곳에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면서 좀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기폭제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 수필에 많이 인용된 게 월든이죠. 월든은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로우가 이 월든 호수가 이런 통나무 집을 짓고 2년 반 살면서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50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 대부분도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심리학자죠. 윌리엄 제임스는 거의 100년 전 인물입니다. 이분이 1900년 초반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강연을 했을 때 그 강연지를 모은 게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재번역돼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 나온 문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내적인 공허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신적,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영화의 한 클립을 보실 텐데요. 이 말한 건축가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갖 건축물들을 설계를 했는데 주민센터, 낙골당, 천무대, 도서관 등등. 근데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건물을 설계를 맡을 경우에는 본인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도 했기 때문에 건축계의 공익여원 이런 별명을 듣기도 했는데 이분이 대장암을 5년 이상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인터뷰는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로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같이 바닷가에서 떠다니던 나무 주워 먹었지. 왜 이 집에 좋은 점 하나는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월세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머지는 평범하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또 호화스럽기도 하고 이런
풍경, 파노라마를 갖는 집이 뭔지 아냐?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조금은 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철학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게 뭐 옛걸 돌아보고 회상하고 추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게 뭔지, 왜 사는지, 세상이 뭔지, 나는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뭔지, 친구는 뭔지, 건축은 뭔지, 도시는 뭔지 하여튼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위험이 있어야 되겠다. 위험. 밝은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영국 무대에서 조명을 해도 이런 빛이 불가능하다. 이분은 2011년 초에 봄내음이 맡고 싶다면서 서울 아차산으로 소풍을 가게 됩니다. 본인은 뭐 거동을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 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이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겠지만 나누고 너무 이것만 하지 않게 나누고 사랑을 하고 이해하게 되는 균형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관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불교 대종경에 보면은 제가 뭐 교인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법 따위를 챙기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남자분은 10년 가까이 출연을 해서 제가 좀 다른 분으로 출연진을 좀 바꿔봤습니다. 바로 바꿔봤는데 원래 인물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종종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습니다. 바로 이게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해야지 잘 죽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미국 내과학회에서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의학 논문을 소개해드린 건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 그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거 아니겠는가 6개의 항목을 발표를 했는데 4가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총증을 충분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잘 써야겠다. 명확한 의사결정, 죽음의 준비는 3자가 모여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일 거고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째, 6번째가 특이했습니다. 5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52년에 일본의 구로사 아키라 감독, 이분은 나생문, 라쇼몽이라는 영화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끼루라는 말은 살다 살아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죽는 내용입니다. 영화 상도 많이 받고 10대 명화에 꼽히기도 했고 구청의 시청의 어느 직원이죠. 무슨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 이 영화는 70년이 지나서 영국을 배경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리빙 어떤 인생이란 제목으로 개봉되기도 했는데 내용은 뭐 거의 줄거리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 다 퍼져서 수술할 수 없고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통보를 받고 나서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같은 과의 젊은 직원을 만나서는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뇌가 생기는 거죠.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꺼져가던 장작돔에 불이 지펴오르듯이 눈동자 반짝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방치해놨던 주민 민원 서류를 재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자기 담당 구역 내에 버려진 공투가 있고 또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고여서 파리목이 들끓고 위험하니까 이걸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가 관여하기 때문에 7개가 되는 과가 관여하고 소방서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이쪽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몇 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거죠. 이걸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과장이 결제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써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 협박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장소에다가 마을의 사학가가 식당 관리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정면 충돌하니까 조폭을 시켜서 협박을 합니다. 대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인공이 나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죽이겠다는 협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과, 이 주인공이 하도 푸대접 받고 다니니까 같은 과의 직원이 한마디 하는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점 그때 마을 주민의 수건인 어린이공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 눈 내린 방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이 본래 영화보다 70년 뒤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영화 장면이 더 감동적이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제가 영화 장면을 캡처할 때는 이제 DVD가 출시되면 그걸 구입을 해서 발췌를 하는데 아직 DVD가 나오질 않았고 DVD가 나올지 알 수도 없어서 그냥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여서 조금 화질이 열악하긴 합니다만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관이 주인공의 마지막을 목격을 하고 그 증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Perhaps you wouldn't mind my telling you this. Station sergeant says I'm being foolish, but it stays on my mind. Please. Thy leaves were I the first of spring, thy flowers the summer's pride. There was ne'er such a bonny tree in our countryside. We sat beneath thy spreading shade, the bells around me rang. They pulled the bonny berries red, and necklaces they string. My mother, oh, I see her now, she smiled our sports to see, with little Jeannie on her lap and Jamie on her knee. For his own good, sir, I should have persuaded him. Told him to get out of the cold. But you see, sir, he looked so happy. And it felt a shame to disturb him. I imagined in time he'd just come off that swing and go home.
Mr. Williams had a terminal illness, you see. And I think it was right that you allowed him that moment. And I think you're quite right. He was happy when you saw him. Perhaps as happy as he'd ever been in his entire life. So I wouldn't worry yourself anymore, officer. Good night, officer. Night, sir. 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어쩌면 이렇게 만족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짓고 또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삶을 마무리한다는 게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가능했던 건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좋은 죽음의 조건인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온 건 영국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한 환상곡인데 작곡가 이름이나 주인공의 이름이나 다 똑같이 윌리엄스인 게 아마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 일본 독일인 신부죠. 알퐁스 테켄 신부는 2차 대전 말에 연합군 폭격으로 친구들이 죽는 걸 목격을 하면서 종전 후 미국을 건너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뒤 일본으로 건너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바람직한 죽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을 찾아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돼지를 키우든 밭을 가꾸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적에 보면은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 주인공의 입으로도 얘기를 하죠. 거의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안경을 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과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녁 노을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데 미국의 아이라바역은 완화의료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이게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동영상으로 53세 가난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서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방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도 어느 정도 다 만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10여 년 전에 가난 말기로 임종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남동생에 의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이 2명이 강의였었는데 이분은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곳에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남편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이 암 중에서도 특히 간암이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암인데 장례식 나고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또 임종임박한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해한 눈치였는데 이런 걸 몰랐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을 주고 했을 텐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이게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는데 샤르댕 신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고 현재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또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 죽음이 꽉 막힌 벽, 즉 소멸이 아니라 열린 문, 옮겨갑니다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말기암 환자죠. 암은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 사망원이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이미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사망 원인 제일 높은 확률은 암인 것이죠.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해 버린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가 돼도 자살이 2위인데요. 이 연령대에서는 암이 1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살이 2위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젊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연령대의 사망원이 1 내지 2위가 자살인데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수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건데 아까 과학자들도 얘기했듯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또 육체가 있어야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뭐 대화를 한다든가 필요하면 싸움도 벌여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고 또 이 해결동은 없어져 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진정한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이죠. 우리는 뭐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고 나서 슬픔에 빠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고 이런 거는 안타깝기도 하고 고인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음의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그런 깊은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알미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았던 어떤 메일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죽음에 대한 내용만 섞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로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있지만 그러나 죽은 남편이 육신을 벗어나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제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많은 도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공부한 덕분에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됐고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고 당시에는 많이 놀랐겠지만 현실을 금방 직시하고 빛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자신의 지난 생들을 돌아보다가 지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기 적당한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겠죠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남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 목까지 열심히 살다가 제가 세상을 떠날 때면 남편이 마중 나와주겠죠 하고 끝을 맺었는데요. 대단히 이 편지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사진은 1946년에 유진 스미스가 찍은 Walk into the Paradise Garden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이걸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다를 강조할 때 이 작품을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옮겨가기 전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앉아있도 가자하고 매일 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나 새야? 난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상의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14년에 네이버 캐스트에 죽음 또 하나의 시하고 11개 컬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만 좀 말씀드렸지만 안락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죽음 이후에 대한 것까지 이건 뭐 따로 시간 내시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갖고 계신 스마트폰 클릭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네이버 측에서 목소리 좀 성우를 기용을 해서 이거를 오디오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성우가 다 읽어주는 거죠.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는데 클릭해서 이런 파일을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용도 안 들고 그냥 클릭해서 들으면 됩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50대 초반의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지금 퇴원하게 된 상황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큰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 방법을 권해줬습니다. 누가 이걸 다 읽어줘도 됐겠지만 간병하도록 힘든데 이런 걸 읽을 경험까지 또 없을 수가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 죽음이 앞둔 사람 경우라면은 근사체험, 삶의 중반 체험, 제일 아래에 있는 죽음 구호에 대한 것까지 보실 수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열흘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기암 환자인 친구와 가족들이 그 위안을 받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끝으로 이건 제가 그 카페 지기로 있는 네이버의 죽음학 카페에 현재는 14,000 정도의 죽음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 가입하셔서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원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세 문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만 이 가입이 가능한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번 떨어지고 6번째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그 시간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고 그 슬라이드 장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지식과 정보들이 상당히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정희주 교수님의 죽음학 카페 다음에 거기 꼭 가셔갖고 시험 보시고 한번 떨어지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수 삼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가셔갖고 저도 거기 들어가서 좋은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네이버 캐스트도 많이 이용하시고 감사합니다, 정희주 교수님. 정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로 계셨고요. 지금 또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과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죽음에 대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실증적인 그런 어떤 그 논리가 뒷받침되는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엄청난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또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유롭게 정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병희 선생님 손을 드셨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강의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끝이고 그야말로 막막하고 아주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그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가는 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오늘 부활절 저녁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상당히 그 감동적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 한 가지 그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12년 전에 그 저도 그 대학에서 한 40년 생활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문학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대학 캠퍼스에 걸려있는 그 인문학 특강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그 세 가지 명제가 프레카드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프레카드의 내용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사는 동안에 아까 정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 중에 이런 그 세 가지 명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그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사는 그 주제가 그 세 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의 도중에 어떤 교수님이 그 세 가지 명제에 대한 답을 글자 3개로 요약을 해서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진, 선, 미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진실되고 참된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또 어떤 사람 가난하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귀중한 가치가 있는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선하게 뭔가 그 관계를 갖다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요거를 갖다가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게 죽자 그 얘기죠. 그 아름답게 죽는 그 모습이 아까 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모습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그 비디오에서 그 나왔던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상황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아름다운 죽음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졌을 때 의료인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아름다운 죽음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아름다운 죽음인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까이 했던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그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오늘 그 훌륭한 강의 정말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대단히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진선미로 딱 요약을 된 게 머리에 아주 잘 들어오고, 결국은 타인에 대한 기여,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다시 또 이 환생을 할 건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더 이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혼은 다 모든 걸 배우고 더 구태여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또 환생의 길을 택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없는 형태의 존재하더라도 뭔가를 다른 영혼을 돕는 그런 목적으로 그 존재하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돼서 제가 또 잠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지금 질문 읽고 계시죠? 강의를 통해 교수님의 사후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자신만의 사생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육신은 뭐 결국은 없어지더라도 제가 뭐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뭐 강의에서 나왔고 또 아까 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분이 그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옹교감 이런 제목의 강의 제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결국은 그런 세 가지 그 자살 문제라든가 말기암 환자 또 사별한인 경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또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중고등학교 또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뇌가 의식을 만들고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 이거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온 분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할지 이게 아마 제가 제일 어, 그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에 지금 채팅창으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빛체험 이후에 더 먼 것까지, 더 깊은 것까지 경험하신 그런 스토리가 있으신지, 천국과 예를 들어 지옥 같은 그런 단계까지 간 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스토리가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저도 뭐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억이 봉인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아까 뭐 이제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에서 체외 이탈하고 뭐 밝은 빛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건 사실은 우발적인 꼭 사고를 당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년 전쯤에 지금의 가족이 아닌 그 당시의 가족, 또 배우자, 슬퍼하는 가족과 배우자를 내려다보면서 몸을 떠나고 빛의 세계로 건너갔던 그런 기억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이런 살아있을 때 이런 근사 체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알게 되고 나중에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전전생, 전전전의 생의 모든 경험을 다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걸 다 전부 알고 이제 어, 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그 교훈을 또 본인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의견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전에도 아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 보통 생각하듯이 그런 데 대한 좀 의견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제가 그걸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다. 존재한다. 예, 지금 68분, 69분이 반응해 주셨고요. 예,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 보면 다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71분이 대답을 해 주셨고요. 7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64분은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강의가 특별히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이라서 아마 그 사회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의 하나가 좀 전에 사회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불교의 윤회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윤회 환생 문제는 이제는 뭐 특정 종교라고 하면 되게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특히 뭐 승려나 또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소위 엘리트 불교 도들 중에는 환생은 그냥 그 방편이다. 방편에 불과하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로켓을 타고 달 근처까지 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지상에서는 아직도 지구가 둥글 리가 없다. 평평하다. 그거 갖고 논쟁 벌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사실이 있는데 그걸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있으니까 좀 그 답답한 마음도 많이 드는 거죠. 네. 유튜브에 이 강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손을 드신 분이 계시는데 예. 자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채 교수님 그 강의를 이렇게 우리 도안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몇 번이나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영면에 드신 지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 폐암 투병을 11년간 하시고서 영면에 드셨는데 어머니는 그 주변에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아버님이 통째로 그 젊은 시절을 투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오남매를 어머니께서 공사장에 미장일, 참기름, 행상 등을 하면서 키우시다가 말년에는 좀 이른 연세이신 77세에 11년간 투병하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제가 어머니 곁에서 2시간을 어머니는 착하고 자비롭고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사셨으니 빚으로 가실 겁니다. 자식들 돌아보지 마시고 그대로 빚을 보고 가십시오라고 계속 제가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드렸고 폐암 말기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큰 고통이 있다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없이 돌아가실 때 탁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미소를 옅게 지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어머니 듣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2시간 내내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귀에 대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다. 선택은 자식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삶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떨 때는 좀 불행한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도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라든가 이렇게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사실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 기억에 없지만 사실은 다 태어나기 전에 미 프리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오히려 험난한 과정을 또 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건 공통된 이런 뭐 이 최면퇴행이라든가 뭐 영매를 통해서 전해지는 신비가들 뭐 이런 걸 통해서 공통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전해진 내용이 같다는 거는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서로 다른 방법을 썼는데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좀 의견 조사라기보다 정 교수님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수많은 분들이 그 임종 씨의 남기는 말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상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임종 씨의 주변의 가족들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일까 하는 그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쓰실 수 있으면은 3마디까지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나중에 고마워. 사랑해. 행복하길. 감사하다. 숙제 잘했네. 걱정 마라. 잘 살고 간다. 재밌었다. 사랑해. 언제나 고마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사랑했다. 슬퍼하지 말라. 이제 항해가 시작됐다. 잘 살고 행복하라.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혼자 갈게. 슬퍼하지 마라. 사랑해. 가끔 내 생각해주기. 여행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제 똑같군요. 계속 반복되는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패턴을 보신 것 같은데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예. 고맙다, 사랑한다, 좋은 여행이었다, 슬퍼하지 마라. 이 크게 이런 정도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임경희 우리 지금 참석하셨는데 임경희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그대함 그림으로 죽음을 사유하는 함께 사유하는 그런 모임에 제가 이제 가서 임경희 선생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패턴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고 갑니다도 좀 몇 개 본 것 같은데요. 다 거의 비슷하군요. 우리가 마지막에 참 순간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혜성이 친구로 충돌하러 온다면 마지막으로 참 마지막 순간에 인류는 무슨 말을 서로에게 할까 하는 그런 상상을 좀 가끔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보면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마지막에 그런 인간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사랑한다. 오늘 보신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게 될 말이 아닌가. 고맙다, 감사하다.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만 보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보자고 혜성이 충돌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에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좀 전에 자살을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죽은 영혼에 그런 것을 책에서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뭐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제도권 종교에서는 자살자 영혼은 뭐 영원한 유황불지옥에 처박힌다라든가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자살한 사람은 뭐 장례도 거부하고 추도 미사라든가 추모사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직자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거 하는 건 하나의 질병 같은 거죠.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건데 그걸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지 어떻게 종교계에서 그걸 위로를 못할 망정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배척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실제 또 보면은 자살한 영원한 유황불 쪽에 빠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뉴턴 심리학자죠. 특히 이분도 그 환생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증상으로 찾아온 내담자를 상대로 최면에 들게 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본 결과 이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쉽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그 사람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암만 정밀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아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어가 봤더니 1800년대 그 미국의 검사였고 법조인으로서의 이상을 갖고 있다가 현실과 괴리가 크니까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한 거죠. 다시 결국 태어나서 그 흔적이 두통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런 증상이 씻은 듯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도권 종교 얘기라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유황불 지옥에 있어야 되니까 영원히.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런 거 아니란 걸 알려주는 하나의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스칼로스 같은 신비가는 20세기 위대한 신비가로 지중해 성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우주를 관통하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도 보면은 정말 그 착한 삶을 살다가 어떤 순간에 마음 잘못 먹고 자살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빠져야 되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결국은 다시 그런 경우에도 결국 도와주려고 하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자살한 경우에는 그 자살자의 그 아주 극히 고통스러운 신병이 주변의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 본인이 스스로 갇혀 있는 건데 실제로 유황불이 끌어오는 지옥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서 갇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데서도 똑같은 그런 걸 느끼죠. 누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도와주기가 정말 힘든 건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그 자살한 영혼도 어떤 간절함 이런 걸로 도움을 청하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말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여자분이 저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이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자살했다는 거죠. 이 괴로운데 그 자살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괴롭기도 한데 두 가지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친구를 따라서 자기도 자살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정말 제도권 종교에서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첫 번째 자살한다고 해서 절대로 못 만난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아무래도 한 질문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동문학 김바다님, 뇌과학자 강의를 들었는데요. 근사체험 같은 것은 뇌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멈추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주장을 들었는데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네, 저도 아마 20년 전이면은 똑같이 아마 대답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뭐 저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텐데. 근데 과학자들, 그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근사증을 부정하는 거는 생계 설명이 좀 단순해요.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선 이제 간질, 뇌전증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척두엽, 템포럴 롭에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가끔 빛 같은 걸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특정한 약물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비슷한 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뭐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를 반박하는 이 근사체험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전혀 다르다. 약물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런 거에 있을 경우에는 삶의 회복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또 아까 그 근사체험자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약물을 먹거나 뇌 전기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약물, 환각제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 환각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괴기한 경우가 많은데 근사체험자의 체험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평화롭고 이런 긍정적인 체험이 더 많고 이런 걸로 이제 반박을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질문 시간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가 그 질문이 하나 그 그렇, 언급 안 한 것 같아서 초기 성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삭제된 그렇군요. 거라는 말도 있다는데 그건 뭐 정확히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삭제됐죠. 초기 기독교에도 다 그런 그 이 윤회를 얘기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아마 325년가 니케아 공의회 때인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윤회를 암시하는 규절도 전부 삭제해 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나중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기 때문에 성직자나 국왕이나 이런 권력을 흔들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생을 믿는 자들은 그런 성직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에 오히려 분노를 사서 그걸 싹 초기에 다 죽이기도 했죠.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는 그런 파는 전부 숙청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조리 없애버렸는데 그 유명한 그 에드가 케이시가 있죠. 전생을 리딩해줬던 미래 예언가로도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그 기독교 집안은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은 집안 형편 때문에 신학교에 못 가고 이제 그 사진 기사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이 사람이 말을 어떤 시점 이후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본인이 최면에 들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고 어떤 내담자가 오면 스스로의 최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전부 리딩을 해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그 에드가 캐시가 많이 갈등을 한 거죠.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교회에서는 그걸 부정하는데 이게 그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샅샅이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한 건 성경 어디에도 환생을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내용은 없더라.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삭제를 하긴 했지만은 부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걸 하고 에드가 케이시가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예, 환상의 문제는 결국 동양과 서양의 관통하는 그런 공통적인 경험과 기억인 것 같군요. 예, 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질문과 또 다른 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정 교수님 운영하시는 다음 죽음학 카페에 들어가셔서 또 대화를 나누시면 정 교수님 거기서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옥스퍼드 휴먼즈의 정신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또 그렇게 돕고 또 죽음 더 나아가서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을 서로 돕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늘 정 교수님의 그 강의는 정말 우리의 정신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무래도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포럼 웰다잉 프로젝트의 포럼 계획에 대해서 조명진 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웰다잉 포럼이 첫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의 처참한 임종문화 현실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함께 알아봤고 그 뒤로 대안을 탐색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임사체험 연구에 기반을 둔 우리의 생사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현채 교수님의 강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듣고 생각을 해보니 한국 사회의 이 처참한 임종 문화의 근원은 서양 의학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인 유물론과 변질된 과학 만능주의, 근본주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학적 유물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데넷 교수는 데넷 교수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저 약 100조개가량의 세포로 이루어진 로봇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를 몸의 물질에 국한을 시키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의학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답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선구자로 꼽히시는 시슬리 손더스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의학 완치만을 목표로 한다.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의학의 실패작으로 여기고 돌봄을 등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스피스 운동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약 100여 년 전 개화기 때 이미 이 모든 사태를 통찰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서구 문명에서도 이런 물질 문명,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반한 유물론 사상, 그리고 이런 물질 문명이 아직은 맹아의 시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딱 그를 맞닥뜨렸을 때 이미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점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통찰을 하신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질이 개벽했으니 정신은 물질이 개벽했으나 정신은 개벽되지 못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임종 문화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계속 고통스러운 임종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연명 의료까지 개발을 했는데 그 이면에 죽음을 경험하는 홀리스틱,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의 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의 임종 문화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문명을 올려가는 이 과정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명의 대전환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픈 현실들이 사실은 이 우주 안에서 우주의 그런 변화를 담아내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과 같구나라는 인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죽음학을 시작하신 이 두 명의 선구자, 시실리 손더스와 엘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 철학적 의미에서는 이 서구의 유물론과 과학 만능주의의 사실은 대결을 시작한 거구나. 그래서 이 거대한 문명의 대변혁기의 시작을 여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대적, 역사적 조류를 따라서 시작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고려대학교 그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현재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 회장님이신 최윤선 교수님께서 생애 말기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주신 정현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어렵고 예민한 주제로 선구자의 길을 가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데 제가 뵈면 이번이 700회를 넘으셨고 곧 800회가 되시는데 사람이 딱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뭐 세 명이건 혹은 뭐 장소가 멀건 가깝건 뭐 이렇게 꾸며졌건 안 꾸며졌건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주시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을 놓고도 이렇게 우리한테 오늘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두 시간 막 더 많이 하실 때도 많아요. 이렇게 몇 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정현채 교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에 아주 그 호스피스에 관련된 주제의 커다란 컨텍스트를
잘 설명해 주셨군요. 그리고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 하기 전에 임경희 선생님 혹시 계획하시는 무슨 행사나 이런 걸 공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4월부터는 저희 그대함이라는 밴드의 이름으로 그대함 그림책으로 데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운동인데, 매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을 함께 읽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 중에서도, 오늘 정현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3권의 그림책이 생각났는데, 이어서 그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 옥스퍼드 휴먼즈의 그 포럼과 뭔가 좀 맞닿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넷에 그대함이라는 키워드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또 행사 날짜가 있습니다. 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비전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라 크게 격려가 되고 정말 희망찬 어떤 그런 미래를 보게 됩니다. 벌써 1시간 50분을 우리가 말씀드렸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조 부장님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